안녕하십니까? 백화 온택트 아카데미 온라인 클래스 손자병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손자병법의 기본적인 원리, 그리고 손자병법의 저자인 손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조조가 주석을 단 손자병법이 어떻게 다시 태어났는가 하는 것을 조조의 국가전략으로 거듭나다라고 하는 부제로 여러분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썼죠. 이조 훼손, 조조가 편집한 손자병법을 조조의 시각에서 보는 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자병법은 손무가 집필했다 하는 건 뭐 정설이죠. 근데 그 이후에도 끊임없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논쟁이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정사인 사기의 손자 오기열전이라고 하는 그런 글 끝에 손무와 손비는 저마다 병서를 남겨서 함께 세상에 유포하였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자, 근데 한나라가 되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한나라 때의 한서 예문지라고 하는 일종의 도서관 목록에 보면 병권 모가류라고 하는 편에 오나라 손자병법, 이른바 오손자 82권 그림이 9권이 포함되어 있고, 안사고가 말하길 이게 손무다. 그리고 제나라 손자병법 89권 그림 4권, 안사고가 이 손자는 손빈이다. 그래서 오손자와 제손자를 구분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오나라 손자가 손무고 그가 남긴 저작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제나라 손자가 한 명 더 있는 거죠. 이른바 손빈이라고 부르는 손무보다도 후손에 속하는. 근데 더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오손자, 우리가 알고 있는 손자병법은 13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1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는데, 지금 이 기록대로 하면 82권이죠. 엄청나게 많은 편이 더 있는 걸로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13편보다 더 많은가? 자, 그래서 이제 학자들마다 논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기의 기록대로 손무가 스스로 오손자병법을 스스로 지은 부분이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위나라의 무제인 조조가 이 오손자병법을 편집해서 13편만 남긴 게 아닌가. 자, 그래서 이제 사기에 13편이라고 적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자, 후손인 손빈이 지었다 하는 설이 있습니다. 손무는 가공의 인물이고요. 실제로 손무의 일생을 보면 마지막에 어떻게 죽었는지 잘 모른다고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손빈이 지었다라고 하는 설이 여러 차례 후대의 역사가들 중에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손무건 손빈이건 후대에 보면은 손자의 이름이 좌전 이후에는 잘 안 보이고, 손무의 행적도 애매하고, 손빈도 저작이 안 보입니다. 사실은 손빈은 1970년 72년에 주간본이 발견된 이후에 번역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소개가 됐기 때문에 손빈도 가짜 아닌가 하는 지적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후대에 가짜로 만든 거다라고 하는 설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1972년 여러분들 공자가 살았던 산동성, 뭐 공자, 노자, 수많은 학자들이 움직였던 산동성, 임기현, 은작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뭐 산은 아주 높지 않고요. 조그마한 산인데 전한 시대의 무덤이 발견되고요. 그 안에 죽간이라고 하는 대나무 책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어마어마한 양이고요. 굉장히 많은 책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손자병법만 추려서 은작산, 한묘죽간, 손자병법, 그 다음에 은작산, 한묘죽간, 손빈병법이라는 두 개의 편을
펴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오른쪽에 보시면은 발견된 주간입니다. 여러분 대나무를 얇게 펴가지고 여기다 글씨를 썼죠. 그리고 이제 일부는 썩어서 이렇게 없어진 부분이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보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린더에 더 이상 이렇게 썩지 않도록 하는 액체를 넣고 그 안에 집어넣고요. 실제로 책 형태로는 이렇게 됐겠죠. 아니면 둘둘둘둘 많은 형태. 자, 근데 이 발견된 1972년에 발견된 손자를 보면 지금 전하는 손자와 거의 같은 내용의 13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왕 함녀와 손무의 대화. 여러분 그 유명한 이 후궁들을 데리고선 군사훈련하는 그 장면과 오나라 왕의 질문, 오문이라고 하는 견오왕과 오문이라고 하는 두 편이 있고요. 또 내용상 손자와 비슷해 보이는 사변이라고 하는 편과 황제벌 적재편과 지형이라고 하는 세 가지 편이 나옵니다. 자, 현재까지는 이 세 가지가 바로 손자병법, 손모병법, 오손자병법의 범위 안에 포함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손빈과 관련된 아주 명확하게 손빈이라고 볼 수 있는 금방현, 친구인 방현과의 싸움 이야기가 나오고요. 견위왕, 위왕문, 진기문루, 강병편,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손자왈이라고 적혀있는 찬졸, 월전, 그 다음에 세비편 10편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십진편, 객주인분편 이런 15편이 있는데요. 십진편은 10가지 진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손자시대에 등장할 수 없는 굉장히 복잡한 진법을 진영을 소개하고 있어서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지금 보시는 1, 2, 3 이걸 통해서 손자병법, 4, 5, 6편을 통해서 손빈병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여러분 조조가 개입해서 손자병법을 편집했다는 흔적을 일부 확인할 수 있겠죠. 왜 그러냐면 13편 외의 편이 이렇게 많습니다. 지금 이 주간본에만 발견된 게 5편이 더 있는 거죠. 그러면 이외에 더 많은 손자병법이 발견될 확률도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어쨌든 두 사람의 손자가 등장합니다. 이 손무의 후손이라고 전해집니다. 손빈도. 근데 이 손빈의 빈자를 이 빈자 옆에 고기육 다롤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형벌을 받았던 월형이라고 하는 형벌을 받거든요. 친구인 방현한테 방문했다가 방현의 음모에 의해서 정강이 아래가 잘리는 형벌을 당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귀곡자라고 하는 똑같은 스승 밑에서 같은 스승 밑에서 자랐는데 늘 방현보다는 이 손빈이 더 뛰어났었거든요. 근데 방현이 먼저 성공하면서 이 손빈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망가뜨린 거죠. 귀곡자의 병법을 빼앗기 위해서 그랬다는 설도 있고요. 어쨌든 자, 근데 손빈병법을 보면 손자병법에 등장하지 않는 무기체계라든가 언급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기마병 이야기. 손자병법 때는 상상할 수 없었던 거죠. 거의 전차전이거나 육군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성전을 중시하지 않았는데 공성전 이야기. 그 다음에 완전히 불질러버리는 화전, 이른바 청야 전술이라고 하는 전술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전쟁이 복잡해지고 더 무서워지는 그런 단계죠. 근데 어쨌든 손무의 후손으로서 손빈은 기와 세, 일종의 군대의 전체적인 흐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하고요. 침략군과 방어군의 관계를 중시하고 기습 전술인 기와 정규군의 전술인 정,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그래서 굉장히 변증적이고 변화무쌍한 상황을 중시하는 건 똑같다. 자, 근데 차이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마병, 그래서 지세가 평평한 곳에서는 전차를,
지세가 험한 곳에서는 기마병을 많이 사용했다라고 하는 팔진편의 얘기가 나오고요. 두 번째, 손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가장 나쁜 공격 방법이 적이 지키고 있는 성을 공격하는 것이다. 그런데 손빈병법을 보면은 수컷성하고 암컷성 두 가지가 있다. 뒤에 높은 산이 있고 아주 견고한 성을 수컷성이라고 그러고 이건 공격하면 안 되고요. 근데 뒤쪽에 골짜기가 있고 양쪽에 산이 없는 그런 허약한 산이 있으면 이걸 빈성, 암컷성이라고 그래서 공격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외에도 아주 구체적인 진법들, 그래서 이게 다양한 진법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여러분 이 이미지 보시죠. 기병이 등장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도 여러분 고구려 벽화에서 보면 말 위에서 활을 쏘죠. 활을 쏘게 된 이유가 바로 이 등자입니다. 요 발을 고정시키고 발로다가 말을 조종할 수 있는 속도가 높고 유목민의 전통이고 이런 기마병이 주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진법을 보면 위에 세 가지가 손자병법의 진법입니다. 추행진이죠. 아주 날카롭게 공격할 때 쓰는 거고요. 원형진은 방어할 때 둥글게 방어하는 거고요. 방진은 아주 두텁게 만들면서 정규군의 공격을 하는 그런 전술이죠. 근데 여러분 보실까요? 이순신 장군도 썼던 기러기 안자, 뭐 하객진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하객진은 이 안행진이 발전한 겁니다. 기러기 날개처럼 이렇게 시옷자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런 곡식을 터는 도구가 있죠. 자, 그래서 기형진이라고 하는 진법도 있고요. 추행진에서 발전한 구형진이 있습니다. 가운데를 좀 두텁게 하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이런 방법. 그 다음에 여러분 미국 영화 보시면 인디안 전쟁 때 사용했던 방식들이 뭐죠? 이 거성진이라고 하는 겁니다. 끌고 댕기던 수레나 이런 것들하고 그 앞에 날카로운 여러 가지 나무들을 가지고 방어 진지를 이렇게 굳게 둥글게 만드는 인디안 전쟁 때의 마차를 가지고 만들었던 둥근 그런 성진을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진법이 다양해졌다는 건 그만큼 투쟁도 복잡해졌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손자와 손빈을 좀 여러분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조조의 유명한 명언이 있죠. 내가 천하 사람들을 저버릴지언정 천하 사람들이 나를 저버리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대단한 사람이죠. 자부심과 오만함과 이런. 자, 근데 수나라 역사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도서목록집 역사책의 부록인 경적지에 손자병법 2권 손무가 짓고 위나라 무제가 주석하다. 그래서 손자병법 주가 등장한다.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자, 그 다음에 손자병법 1권 위나라 무제가 짓고 왕릉이 모아서 풀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거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자, 이런 걸로 봐서는 아주 명백하게 역사책에 뭐라고 기록되는 거죠? 조조가 손자병법을 어느 정도 편집하고 그 다음에 주석을 달았다는 거죠. 이거 왜 그러죠? 조조의 친위부대라고 할 수 있는 청주병은 거의 대부분 황건적 출신의 군사 조직도 엉망, 군기도 엉망 이랬거든요. 그리고 그를 따르던 하우시가 사실은 조조의 원래 시족인데 나중에 여러분들 잘 아는 환관의 자식이 되면서 조씨로 바꾼 거죠. 자, 그러니까 조조한테 늘 고민이 뭐냐면 군대를 어떻게 군기를 잡고 정규군으로 만들까 하는 걸 연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손자가 죽은 뒤에 700년 만에 일종의 그 전략가의 시각에서 정리된 손자병법을 지도자가 일종의 국가 지도자가 육군 사관학교의 교과서로 만든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조조는 노력하는 학문을 좋아했던 호학하는 인물이었고요. 조조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하는 것들은 여러분 여러 가지 나오는데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실력만이 임용의 기준이다. 그래서 유죄시거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죠. 자, 그리고 이제 거현 물구품 행령이라고 하는 글을 써서 여러분 현이라는 단어가 조조가 말하는 실력입니다. 그다음 품행, 여러분 이 단일 행자, 행동할 때 행위할 때 행자가 전부 인품으로 쓰입니다. 이 뒤에도 보면 논이사 능행령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들 나오죠. 그리고 여러분들 흔히 많이 하는 말 중에 제갈량 유비와 제갈량의 촉나라가 통일했으면 어땠을까 하지만 실제로 위나라, 오나라, 초나라가 정립기에 서로 경쟁할 때의 인구와 병력을 비교해 보면 위나라하고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냥 규모만 대비시킨 게 아니고요. 인구 대비 병력의 비율을 보면 조조가 얼마나 정치를 잘하고 인구나 경제력을 중시하면서 얼마나 손자병법에 충실했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손자병법 한번 살펴보죠. 크게 정보, 전략, 사람 세 가지 측면에서. 손자병법은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피하지 못하거든 냉철하게 맞서라. 이게 뜨거운 마음이 아니라 냉철하게 판단하고 맞서라.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자, 손자병법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병자 궤도야. 전쟁이란 속임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비슷한 시기에 조금 이전이죠. 삼화병법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악한 사람을 희생시켜서 살인,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 여러 사람들을 편안하게 한다면 살인도 가하다. 그리고 다른 나라를 공격해서 공기국이죠. 다른 나라를 공격해서 그 나라의 백성을 어여삐 여겨줄 수 있다면 공격도, 그러니까 침략전쟁도 괜찮다. 전쟁으로 전쟁을 멈춘다면,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이전지전이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 무신 무자 쓸 때도 안에 칼과 이 창과자하고 멈출 지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전지전, 전쟁으로 전쟁을 멈출 수 있다면 비록 불행한 전쟁이라도 옳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손자 시대의 전쟁의 본질이 궤도, 속임수다라고 하는 이 굉장히 슬프지만 그게 핵심이다. 냉철해져야 된다 하는 경고로 시작을 하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 그 유명한 손자병법의 이야기가 있죠. 지피지기 백전불태 이런 말을 하죠. 자, 잘못 번역되면 지피지기 백전백승 이렇게도 해석을 하죠. 근데 손자의 원래 구조를 한번 볼까요? 지피지기 백전불태예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고, 부지피지기, 적을 모르고 나만 알면 1승 1패, 1승 1부 이렇게 돼 있죠. 부지피 부지기 그러면은 뭐죠?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매전불태, 매번 싸워도 위태롭다. 이 위태롭다는 용어 태를 쓰거든요. 자, 이 손자는 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계에서 적이 어떤 태세를 갖추기 전에 정확한 시점을 알아서 출기불이 적이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의표를 찌르면서 출동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 조조가 뭐라고 이렇게 딱 달고 있냐면요. 결국은 이것은 권인사제. 여러분들 오른쪽에 여기 저울이 보이죠? 권인사제. 무슨 얘기죠? 이 권도, 임기응변의 권도는 사태의 변화에 따라서 장수가 제어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권인사제. 이거 별표 10개쯤 하시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손자는 아주 평범하게 이렇게 얘기해줘요. 전쟁은 기본적으로 속임수니까 이거에 대한 정보를 철저하게 수집해서 나도 정확히 알고 적도 정확하게 알아서 제대로 분석을 해야지만
위태롭지 않은 100번 싸워서도 기본은 할 수 있는 그런 성공과 승리의 출발점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조조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뭐라 그러죠? 마치 저울추에 상황이 바뀌면 이 상황에 따라서 또 다른 이 상황의 정보를 활용해서 또 다른 대응을 하는 것. 마치 저울추를 움직이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피지기 백전불태 바로 밑에다가 조조가 어떤 해석을 내리냐면요. 병무상형. 전쟁이란 일정한 고정된 형태가 없다. 고정된 본보기가 없다. 괴사, 이괴사. 그 자리의 상황과 속임수에 맡기는 걸 최고의 도리로 생각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저울에 무거운 게 올려지면 바로 어떻게 하죠? 이 추를 옮겨야 되죠. 중심이 바뀌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만약에 손자병법 중에 가장 핵심적인 단어를 뽑으라 그러면은 저는 이 두 단어를 뽑을 겁니다. 수와 산. 수가 많이 쌓이면 산이 되고요. 산이 많으면 이기고 산이 적으면 진다. 이런 이야기를 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수라고 하는 거는 정보예요. 그리고 산이라는 건 그걸 분석하는 거예요. 그럼 그 수가 대체 뭘까? 여러분 시계편에 다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도천지장법. 하나는 이겁니다. 적과 나의 전쟁의 명분 중에 누가 더 명분이 있는가? 두 번째, 기상. 날씨가 내 편인가? 세 번째, 지리적으로 우리한테 유리한가? 고대의 전쟁은 이 기상과 지리, 명분 없으면 정말 싸워볼 수가 없죠. 자, 근데 하나 더 장이 있습니다. 군대와 군대의 장수. 그 다음에 마지막에 법입니다. 이 법은 군법을 의미하는 겁니다. 얼마만큼 제대로 대우하고 제대로 공을 세운 사람은 대우하고 이 실수하거나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벌을 주고 하는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산이 나옵니다. 이 산에는 7개라고 그러는데 오사와 7개. 수집해야 될 정보 5개와 그 다음에 분석해야 될 산 7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이런 거죠. 군주의 능력. 그 다음에 장수의 능력. 그 다음에 천지. 아까 얘기했었죠. 기상과 지리의 유리함. 법령. 군대의 강함. 그 다음에 병사들의 훈련 정도. 상벌의 분명함. 이런 것들이죠. 이게 있어야지만 여러분 여기 써져 있는 반드시 이기는 조건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적을 이미 패배한 상태로 만들어 놓고 이길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거. 나는 싸우기 전에 반드시 이길 조건을 갖추고요. 적은 2패. 이미 진 상태로 만든 상태에서 이기는 게 전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보를 수집해보고 계산이 맞지 않으면 전쟁을 멈추고, 그리고 걸어온 싸움이라고 하면 나설지 안 나설지에 대해서 계산해 봐야 된다 하는 게 손자의 주장이죠. 이게 철칙입니다. 자, 그런 모든 계산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전쟁에 나서면 손자병법에 아주 유명한 구절 병세편이 있습니다. 이 병세에서 병은 전쟁이란 뜻이고요. 전쟁의 세가 흐름이 바뀐다는 건데 유명한 구절이 이겁니다. 기정상생. 기병, 기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기라고 하는 건 비정규 전술입니다. 그 다음에 정은 정규 전술이에요. 적한테 알려주고요. 뭐 선전포고도 하고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이 기정이 적절히 합쳐져야 되는 거죠. 게릴라전과 정규전이 여순환무단. 마치 두 개가 맞물려서 둥근 고리가 뺑글뺑글 돌면서 끝도 없이 도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병법을 다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병지형 피실이 격허 이런 말을 합니다. 적이 실한 곳은 피하고요. 적이 허한 곳,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약한 점, 약점을 공격하는 거죠. 이건 마치 병무상세, 수무상형, 전쟁에 일정한 새가 없는 것처럼 물이 흐를 때도 여러분 고인대에 도달하면 약간 느려지죠. 그러다가 이렇게 깎아지른 데가 되면 빨라지죠. 그래서 물에 고정된 형태가 없는 것처럼 군사, 전쟁에도 고정된 형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이건 바로 여러분 중공이 탄생할 때의 이 모택동이 만들었던 16자 전설. 적이 전진하면, 공격하면 나는 후퇴하고, 적이 머무르면 나는 가서 흔들어 놓고, 적이 필요하면 아군은 가서 두들겨 패고, 적이 물러서면 나는 우리 아군은 추적한다 라고 하는 전공법과 기습법, 능동적인 변화,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군대를 정치로부터 분리해야 됩니다. 이게 지휘자론이에요. 군주가 장수를 통솔해서, 여러분 옛날의 전쟁은 이런 그 큰 부월이라고 부르는 이 도끼를 내려줍니다. 이 도끼가 이렇게 양날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 사이에 지금부터 너는 왕과 동일한 권력을 갖는다. 자, 그래서 참견하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손자가 여기다 적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세 가지 이야기를 나오죠. 장수가 유능한데, 유능하면 군주가 간섭하지 말고 내비둬야 된다. 그래서 군대가 진격해서는 안 되는 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진격하라고 한다든가, 이러면은 여기 미군이라고 써 있죠. 코가 꿰인 군대라는 거죠. 장수가 지휘하는 게 아니고. 자, 그 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부 사정을 모르면서 간섭을 하게 되면 군사혹, 장군과 군대가 혼란스러워지고요. 전체 군대의 지휘계통을 알지 못하면서 군령에 개입하면 군사의 불신감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역대 중국의 기본적인 병법의 원칙은 뭐냐면, 군대가 왕의 명령을 받아서 이 부월, 도끼를 받아서 출동하면 절대로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게 맞는데요. 자, 이후에 한나라 이후가 되면 왕이 따라가죠. 자,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볼까요? 적과 아군의 마음을 훔쳐야 승리한다. 손문은 정말 심리전의 대가입니다. 뭐 스파이 편도 있고요, 용간 편. 그리고 이런 것도 나옵니다. 객주, 손님과 주인의 개념으로 침략군과 방어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손자병법 중에 이런 구지편이라고 하는 편이 있는데요. 9개의 전쟁을 일으키는 땅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최강이 뭐냐면, 병사들이 전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그런 곳이에요. 자, 이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여러분, 한나라의 한신이 배수진을 치고 병사들을 죽을 곳인 사지에 빠뜨린 다음에 살아남게 되고, 병사들을 멸망할 망지로 몰아버린 뒤에야 보존하게 된다라고 하는 배수진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죠? 이순신 장군 필사즉생, 필생즉사 하고 갔죠.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12척밖에 안 남았는데요. 그나마 남아있는 모두 불타버렸죠. 거북선까지. 자, 그래서 이제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병사 개개인의 기질, 뭐 기량, 장군 한 명의 기질, 기량, 이게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형과 명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전체 군대의 지휘와 명령체계의 어떤 기세라고 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어려운 용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힘을 집중하고 빼고 하는 데 있어서 잘 훈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병세편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치중, 굉장히 많은 숫자의 군대를 다스려도 마치
사치과 뭐 연대급을 움직이는데 분대를 움직이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것은 분수, 조직과 편제가 있다. 여기 숫자 수가 나오죠 또. 자, 이거 손자가 얼마나 중시한 단어인 줄 아시겠죠. 투중, 많은 군대와 싸우는데 작은 군대와 싸우는 것처럼 하는 건 혁명, 지휘, 명령체계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손자병법의 군쟁편에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기질, 여풍, 그 행동이 빠르기가 마치 질풍과 같고 기서, 여림, 은밀히 조용히 움직일 때는 숲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처럼 하고, 침략, 여화, 급습할 때는 불처럼 기세가 막 맹렬한 불이 붙듯이 해야 되고, 부동, 여산,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는 산처럼 진중해야 된다. 이게 일본의 군신이라고 했던 다케다 신겐이 손자병법 중에 최고의 단어다라고 꼽았던 구절입니다. 자, 여러분, 이 난중일기에도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자, 지금까지 간단하게 1편 1회와 2회 두 번에 걸쳐서 손자병법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은 이 손자병법을 어떤 인생의 처세술, 경영술 이렇게 이해하지만 손자가 정말 얘기하고 싶었던 게 뭘까요? 여러분, 전환시대 때 회남자의 병약훈이라고 하는 곳에 손자를 평가하기를, 군자와 신하의 믿음이 무너지면 저 위대한 손자라도 적군과 맞설 수 없다. 군신, 괘심, 손자 불능이 응적,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거꾸로 뒤집으면 뭐죠? 인생과 정치에 대해서 냉철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통찰하되 손자는 사람을 사랑했죠. 군주와 신하가 믿음으로 뭉치고 정말 피할 수 없다면 신중하게 대처해서 모두가 살아남는 싸움을 하라는 그런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회에 걸쳐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동환이었습니다.